다른 별과 달리 다양한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구. 이 아름다움의 비밀은 생명의 뿌리인 광물성 흙에서 시작됐습니다. 흙은 암석권과 대기권 사이에 부드러운 풍화 지층을 말하며 유기물이 섞여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입니다. 흙은 인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식량을 생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명을 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간과 흙의 공생에 금이 가고 있죠. 도시화와 산업화, 환경오염으로 토양이 병들고 있습니다. 1제곱미터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소우주. 토양 생태계가 무너지면 인간의 삶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는데요. 인류의 터전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인 흙. 늘 곁에 있어 그 소중함을 몰랐던 흙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간에게 흙과 땅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생존과 삶의 근간입니다. 인간은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지구를 뜻하는 Earth에도 흙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 흙 한 줌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00년. 여기 다 지렁이네. 여기. 좋은 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새끼들이네 다. 여기 청지렁인가 보다. 암석이 날씨와 식물의 집요한 공격을 받아 느리고 고된 과정을 겪고 만들어집니다. 흙은 과학적으로 유전자가 없고 스스로 증식하지 않는 무생물이지만 그 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물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흔히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토양층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즉 이 생명계의 순환을 갖다가 제대로 작용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탄소를 비롯한 다양한 물질을 갖다가 계속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교환하고 움직여주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살아있는 땅이죠. 흙 1제곱미터에는 세균과 방성균 10조 마리, 선형동물 500만 마리, 원생동물 100억 마리, 곤충과 다지류, 달팽이, 지렁이 등 흙을 살리는 자연의 위대한 생명들이 소우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양 생물은 생태계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 이들은 대체로 토양 깊이 1.5m 이내에 분포하며 생태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흙의 표층에 가까울수록 생물학적 작용이 활발하죠. 이들은 토양을 형성하고 유기물을 분해 흙 생태계에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의 기본 조건을 만드는데요. 다양한 미생물들은 유기물을 먹고 진득진득한 균사를 만들어 물과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는 흙알갱이들을 서로 붙게 만듭니다. 이런 흙의 떼알 구조가 중요한 것은 식물이 그 사이로 뿌리를 내리기 쉽고 빈 공간에 물과 양분을 머금어 여러 생물들이 살아가는 훌륭한 서식처가 돼주기 때문이죠. 농진청에서는 다양한 미생물들을 개발하여 농업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바실러스 균주의 경우에는 토양을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토양 속에 있는 불용성의 여러 양분들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용성의 형태로 만들어줌으로써 식물이 생육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환경에 오염물질로 존재하는 것들을 미생물이 직접 분해를 함으로써 환경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촌진흥청은 토양의 공익가치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기능을 살펴보면 작물 생산, 자원 순환, 수자원 함양, 생물 다양성, 탄소 저장 및 양분 공급 등을 꼽을 수 있었고,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공익가치는 총 28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국 농경지 164만 헥타르는 한 해 동안 팔당댐 약 16개 크기의 물 저장 기능과 지리산 국립공원 171개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죠. 토양은 보존만으로도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흙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한계 상황에 이르면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인류에게 무한한 가치를 베푸는 흙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할 때이죠.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혁신학교. 이곳에선 오늘 아주 특별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지난번에 와서 밭에 가서 뭐 했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텃밭 동아리의 도시농부 수업.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안에 보면은 최근 도시농업이 급속히 확산되며 학교를 대상으로 흙을 만지고 정서를 함양하는 생태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수업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오늘은 나가서 퇴비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잘 섞은 다음에 모종을 심고 흙을 판 다음에 지렁이를 넣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종 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걸리를 물에 타서 식물에 잘 줘서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거 거기까지 오늘 할게요. 모종들이 좋아하는 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 아이들은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학교 화단에서 텃밭 실습을 합니다. 이렇게 홈이나 모종삽 갖고 해도 돼요. 그래서 살살 파는데 문제는 뭐냐면 잡초를 뽑아서 그냥 뿌리까지 뽑는 게 좋고요. 버리지 말고요. 이거 버릴 적에 옆에 흙이 있죠. 이거는 바닥에다 털어서 흙을 더 이상 유실되지 않게 한 다음에 이 바닥에다 내려놓으세요. 나중에 모종 심고 나서 다 덮을 거거든요. 나무면 안 돼. 잡초 뽑기에 나선 아이들. 친구한테 자지 않고. 흙냄새를 맡고 흙의 촉감을 오감으로 느끼며 텃밭을 일구는 기쁨을 누리는데요.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의 순환적 원리를 저절로 깨닫고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나 뭐 깻목 이런 거를 갖다가 발효시킨 거라서 우리가 손으로 만져도 우리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아. 근데 식물한테는 잘 자라게 하는 비료가 되는 건데 얘를 흙 위에다가 한 삽씩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이 저 상자 안에다가 한 5번 이상은 뿌려야 될 거예요. 위에서 보면 보이잖아. 내가 뿌린 곳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뿌려주면 돼. 하십시오. 거기. 텃밭 농업의 원칙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 보세요. 친환경 퇴비를 이용해 건강한 땅에서 좋은 먹거리가 난다는 인식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밑거름이 완성되면 도시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지렁이가 투입됩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1등 일꾼이죠. 이 상태로 심으면 될까 안 될까?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배추 모종을 심을 차례. 처서가 지난 가을 농사의 시작으로 배추만큼 좋은 작물도 없는데요. 화학 비료를 사용한 배추는 무르고 저장성이 떨어지지만 유기농법으로 키우면 아삭한 식감이 일품이랍니다. 오늘 하루 직접 흙을 만지고 텃밭을 가꿔본 소감은 어떨까요? 비가 와서 좀 힘든 점도 있는데 되게 흙 밟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흙 느낌이 좋고 재밌어요. 텃밭 수업은 아이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흙을 접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텃밭에서 웃음을 되찾았고 자연을 보다 친숙한 환경으로 느끼게 됐죠.
텃밭 수업은 비단 모종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흙을 살리고 지켜나갈 튼실한 미래 세대를 무럭무럭 길러내는 가치 있는 시간인 셈이죠. 어릴 때 먹었던 거, 어릴 때 시골 가서 먹었던 참외나 수박 맛은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토마토, 고추 따서 먹은 거, 배추 키워서 먹은 거, 또 그 모양 본 거,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향수를 느끼고 또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아이들이 향수가 없으니까, 시골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나마 그런 걸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실 밖 또 다른 교육 공간에서 현재를 사는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가치들이 여물고 있습니다. 모종이 자랄수록 아이들도 한 뼘씩 성장하겠죠. 인간은 예로부터 흙과 땅을 수호적인 존재, 신앙의 대상, 생존과 삶의 근간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흙과 깊이 친화하고 늘 흙을 밟고 살아야 건강하고 탈 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는 흙이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문명 발전에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허 문명도 토양이 비옥한 강 주변에서 눈부신 문명을 발전시켰죠. 1970년대 말 중국에선 고고학계에 충격을 준 유물들이 발굴됐는데요.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은 4대 문명 발상지보다 더 앞선 문명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줬죠. 고고학자들은 유물이 발굴된 제5의 문명 발상지를 홍산 문명이라 불렀습니다. 그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흙으로 만든 테라코사 여신상. 이 여신상은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빚어 만든 가장 오래된 유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흙이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 문명사를 관통하고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에서 과학기술 시대로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어준 흙. 화장품과 의약품의 원료이자 오늘날 인간이 수많은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게 한 항생제의 대부분을 만든 소중한 자원입니다. 특히 우리는 먹거리의 95%를 흙을 통해 제공받습니다. 건강한 흙은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해 사람들에게 공급하죠. 인간의 DNA 속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흙과 함께한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흙을 빚어 만든 토기들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데 쓰였죠. 물을 정화해주고 재료의 맛을 유지해줬습니다. 또한 흙은 인류가 1만여 년 전 촌락을 이루며 살기 시작한 이래 전 세계 어디에서나 집짓는 주요 건축 재료로 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생토에 의존한 흙집에서 살고 있죠.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흙집 마을. 이곳에선 기본적인 목구조에 황토 벽돌을 이용해 지은 흙집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건강한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진 흙집 동호회 사람들이 품앗이를 하듯 서로의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기초, 벽체, 그리고 지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황토 벽돌은 계속 하중이기 때문에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기초를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기초가 정리가 되면은 목조 건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목 구조를 하고 그 양옆에 황토벽돌을 붙여서 단열을 하고 그리고 지붕이 이루어지는 게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토 모르타르와 물 모래를 3대 2대 1로 개어 황토 반죽을 만듭니다. 시멘트를 대신해 황토 벽돌을 접착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모래는 점토의 수축을 막아 견고한 구조를 만들고 물은 자연 결합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황토 반죽이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벽돌을 쌓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흙벽돌 위에 황토 반죽을 쌓고 목침만한 벽돌을 차곡차곡 올려주는데요.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제 수평이라고 해요. 수평과 수직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벽돌 올라가면서 기울지도 않고 똑바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칫 수평이 맞지 않으면 집의 기초가 틀어집니다. 벽돌 하나를 올릴 때마다 줄과 수평계를 이용해 심혈을 기울이는 인내의 과정이죠. 많이 한 사람들은 손에 익어서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쉽게 가는데 사람 손이 안 익은 우리 같이 동호회 개념을 천천히 하는 사람은 이걸 하나씩 맞춰줘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의 흙집이 탄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3개월. 완성되면 대략 이런 모습을 띠게 되죠. 일반 건축의 3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하나부터 10까지 수작업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흙집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토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만 뭐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황토의 그 좋은 점으로 말하면은 그 원적외선을 내놓고 있어요. 얘들이 특히 열을 받으면 더 많은 적외선을 내놓고 있고 이 입자가 팔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얘들이 그 숨을 쉬고 소통을 합니다. 이 외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화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는 아주 친자연환경적이고 친밀한 친밀도가 있어서 제가 소재를 이 황토로 잡았습니다. 오늘날 편리함을 쫓아 시멘트, 철, 알루미늄 등 화학 소재가 흙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지만 그만큼 흙이 주는 따뜻함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흙건축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열을 차단해 실내 온도를 조절합니다. 또 건조하면 흙에서 습기를 내뱉어 습도 조절을 하는 과학적이고도 흥미로운 건축 재료죠. 이곳에서 여유와 건강을 얻은 동호회 사람들은 흙집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보람을 느끼죠, 한마디로. 그 보람 때문에 같이 흙집을 짓고 친구가 되죠. 동지죠, 동지. 그런 동지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흙집의 장점에 매료돼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 현재 2,000명 정도가 흙집 짓는 기술을 배우고 이를 다음 기수에게 전수하고 있다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집을 직접 짓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만족도는 아주 크다고 합니다. 흙건축은 에너지 절감과 공해 요인의 제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건축 소재라는 점에서 미래에는 더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흙집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축 재료인 시멘트.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 세계 총 배출량의 5%를 차지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흙건축은 미래, 최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로 건물을 짓고 용도를 다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적인 건축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죠. 우리는 지금 1제곱미터의 면적에도 소우주라 불릴 만큼 엄청난 생명을 품고 있는 흙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1cm의 흙이 생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 200년. 그럼 이를 잃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흙은 풍화작용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성 속도는 현저히 느린 유한한 자원이죠. 앞서 말했듯 1cm 두께의 표토가 생성되기 위해선 20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잃는 것은 순식간이죠.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귀중한 자원인 토양은 해마다 3mm씩 유실되고 있습니다. 또 오염, 황폐화로 3년에 200년어치의 흙이 사라지고 있죠. 만일 10cm 이상의 표토가 사라진다면 200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다시 기다려야 새로운 흙이 만들어집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풍요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그만큼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자연을 길들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더 많은 생산량을 얻기 위해 화학 비료와 합성 농약의 도움을 빌려 끊임없이 작물을 심었고 이는 미생물에게 마치 핵폭탄과도 같았죠. 토양의 유해균이 증가하며 다양한 토양병을 야기했습니다. 각종 산업시설과 자동차에서 배출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공기 중에서 산성비의 형태로 토양을 흠뻑 적시죠. 흙의 산성화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각종 영양소를 소멸시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 속에서 흙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증식이 불가능한 토양은 오염 정도에 따라 복구가 어렵거나 복구되더라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한 해 쓰레기 발생량은 1억 4천만 톤. 그중 매립되는 쓰레기는 1290톤에 이르는데요. 매립된 쓰레기의 분해 기간은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되죠. 지금 산업혁명 또는 뭐 녹색혁명 같은 것이 어마어마한 증산을 갖고 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늘어난 그 곡물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파는 거죠. 여기에는 공짜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투입이 있어야 되고 흙이 희생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질 겨를이 없이 그냥 수확만 많이 해서 많이 팔면 돼요. 토양은 안타깝게도 가장 큰 문제가 토양 오염에 관해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 하나가 오염된 그 오염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다는 것입니다. 땅이 오염됐다고 하는데 가장 두 번째 큰 문제는 어떤 경계선이 없다는 겁니다. 3차원적으로 오염은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중국적으로 천천히 지표수도 오염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 생태계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지구가 공들여 만든 흙은 감히 하찮게 볼 존재가 아닙니다. 인류의 터전이자 먹거리를 책임지는 흙을 보호하고 후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이제 우리는 흙과 인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성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토양 환경의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죠.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오이 농가. 오이가 어딨어? 우리나라는 산성 토양인데다 30-40년 전부터 화학 비료를 사용해 대부분의 경작지는 작물이 자라기 힘든 환경입니다. 약이 없으니까 뽑아버리라고. 아, 글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원인이며 어떻게 개량해야 하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점. 이게 전밭이 다 와버리는 농가가 많아요. 정확한 토양 분석을 위해 농가의 주인인 김필수 씨는 토양 비료 전문가에게 주기적인 토양 검정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이렇게 제가 토양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면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그 주변에 있는 농약을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을 길을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뭐가 문제다 하는 걸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농가의 고민은 오이의 이파리가 시들고 황변이 오는 것.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비닐하우스의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데요. 이후 기기 분석을 통해 작물 생육의 필수 양분인 질소, 인산 등 화학성 항목과 토성, 수분 함량 등 물리성 항목을 파악해 생육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합니다. 다음은 전기 전도도 측정을 통한 토양의 이온양 분석. 시설 재배지의 토양은 양분 과다로 염류가 지속적으로 쌓여 작물의 생산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를 이용해 토양의 양분 불균형을 측정해 볼 수 있죠. 23년 경력의 베테랑 농부 김필수 씨. 하지만 토양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했을 때 땅도 농작물도 건강해지는 것을 몸소 체험했죠. 이번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기 전도가 상당히 높아요. 보통 이게 이 집에서는 한 5 이하야 되는데 그게 한 10배 정도 높습니다. 다른 뭐 황이라든지 염소 이런 걸 다 많습니다. 다 이제 인산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이 집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잘 농사를 잘 지려면 수용성 인산은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필수 씨는 토양 검증을 받으며 석회질 비료인 석회고토를 사용했습니다. 얘는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고 토양 내 중금속을 흡수 분해해주죠. 적절한 처방으로 경작지의 산성도는 정상 궤도에 올라섰고 토양이 건강해지니 수확량도 많아지며 뿌듯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연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농사가 왠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양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토양 검증 하게 된 거죠. 오이가 한 나무에서 연속 착과가 10개가 이루어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보통 농사 잘 지어도 한 5, 6개 이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 거는 그 검증 받고 나서 처방 받고 나서 처방대로 하니까 연속 착과가 진짜 막 10개에서 7, 8개 그래서 보람이 있었고. 그럼 좀 더 넓은 범위의 토양이 오염됐을 때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속한 지질환경재해연구센터에선 지속적인 토양의 보존과 친환경적인 생태 보건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산성 배수의 발생을 억제하는 기술. 그럼 이름도 어려운 산성 배수란 무엇이며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에 가면 이제 굴착
그다음에 성토가 일어나는데 굴착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외부로 반출해서 버려야 되고 성토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외부에서 성토해야 될 그 토사라든지 암석을 사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굴착하는 양과 성토 양을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은 성토제로 써야 될 암석이 산성배수를 발생시키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산성배수의 발생은 암석 속에 있는 암석에 함유된 황철석이 지표에 노출돼서 산소를 만나서 산화되면서 산성배수가 발생이 되는데요. 산성배수는 암석이나 토양에서 나오는 pH 5.6 이하의 물을 말합니다. 황철석과 같은 황화광물 암석이 지표면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데요. 반짝이는 빛깔은 더없이 아름답지만 이것이 물에 녹으면 주변 암석 속 중금속을 녹이는 치명적인 오염 물질이 됩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에서 1시간을 달려 제보가 들어온 현장에 연구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산성배수의 95% 이상은 인간의 개발에 의해 발생합니다. 공사를 위해 굴착한 황화 강물을 그대로 매입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철제와 콘크리트를 부식시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김재곤 박사 연구팀은 전국의 산성배수 피해 지역을 다니며 피해 예방을 돕고 있죠. 이제 이 지역은 약 15년 전에 그 공사를 시작해서 10년 전에 준공한 그런 지역인데요. 주변에서 그 굴착한 암석, 암버럭을 그 관행적으로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이쪽에 성토를 해서 그 산성배수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산성배수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그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성토 방법에 의해서 성토를 실시를 해서 산성배수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방치된 정화시설 역시 산성배수의 발생지. 노후한 시설에서 흘러나온 산성배수는 주변으로 흘러가 토양뿐 아니라 지표수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죠. 산성배수는 땅으로 흘러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고 소리 없이 부식을 가속화시킵니다. 문제는 한 번 산성배수가 발생한 토양은 복원이 매우 어렵다는 점. 언뜻 봐도 그 피해는 심각해 보이는데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이제 이쪽하고 이쪽은 이제 그 같은 구조물인데 산성배수의 영향을 받은 이쪽은 이 우측은 비탈면 쪽은 이렇게 어스러집니다. 부식이 돼서 쉽게 어스러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심각하게 이제 어스러져서 수명이 이제 급격히 단축을 되고 이쪽은 영향을 안 받은 부분은 여전히 이제 신선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곳에서 생길 2차 피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피해 지점 부근의 암석을 채취해 산성배수 발생 가능성을 현장에서 예측해 보기로 했습니다. 좀 내야 됩니다. 이제 그 지질 햄머 같은 걸로 긁으면 이제 가루가 나는 것 같긴 하도. 네. 채취한 암석 시료에 과산화수소를 뿌리자 암석은 흰 연기를 뿜어내며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해 pH 농도를 간이 측정했는데요. 암석에 닿자마자 붉게 물드는 시험지. 현장에서 진행한 간이 실험임에도 pH 3.0의 강한 산성이 측정됐습니다. 과산화수소와 반응시킨 결과 강산성이 강산성 배수가 생성될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샘플을 가지고 실험실로 가서
정밀하게 산성배수의 발생량과 유해 원소의 용출 개연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분주하게 연구실로 돌아가는 연구진. 연구소에선 좀 더 정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실험은 순산 발생량 실험으로 산성배수 발생 가능성을 판정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전 처리된 토양 시료를 계량해 과산화수소를 첨가, 산성배수를 만드는데요. 각자 다른 지역의 토양 시료가 담긴 4개의 비커. 황 함량이 높은 시료일수록 과산화수소와 반응하며 급격한 산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시료가 침전돼 맑아진 상태가 되면 반응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 산성 수치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그 pH가 4.5 이하 pH면 측정 결과 연구진이 채집한 시료는 모두 pH 4.5 이하의 강산성을 띠며 산성 배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명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측정한 산성 수치 값은 어떻게 쓰일까요? 이 테스트 외에 실질적으로 강제로 산화를 시켰기 때문에 강제로 산화된 이 산화 용액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중금속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만큼 있는지 그런 이 용액에 대한 화학 분석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황철석을 비롯해서 기타 그런 화학광물뿐만 아니라 기타 암석이나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질이 어떤 것인지, 그런 광물질에 대한 종류와 함량에 대한 분석, 그리고 토양이나 암석 내에 황이 실질적으로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정량 분석, 이런 화학 분석들을 또 다른 분석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고요. 그 모든 확보된 그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이 토양 혹은 암석이 얼마나 산성 배수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처리를 해야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연구진은 산성 배수의 발생을 방지하는 기술 적용 평가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산성 배수 발생이 우려되는 토양 시료를 원통 모양의 럼에 채우고 산성 배수 중화 기술을 적용. 그 효과를 장기적으로 관찰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3가지의 조건으로 실험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각각의 조건에 2개씩 반복해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6개가 되어 있는 거고요. 1, 2번은 산성 배수 발생에 대한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은 무처리구가 되겠고요. 3, 4번은 산성 배수 발생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 코팅제와 중화제를 혼합한 처리한 실험군이 되겠고, 5번과 6번은 코팅제와 중화제를 처리한 실험 방법에 더해서 표면에 시멘트를 투여한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연구진은 3가지 환경에 강우를 가상한 물을 일주일에 1번씩 붓고 습윤 건조하는 상황을 반복합니다. 이는 인위적인 화학 실험이 아닌 실제 자연 환경을 모사한 실험으로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연구진은 시간에 따른 산성 배수 발생을 규명하고 어떤 처리 기법이 산성 배수를 최대한 억제하는지 그 적합성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10개월째 진행 중이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죠. 그럼 연구진의 산성 배수 중화 기술은 정말 산성 배수를 방지할 수 있을까? 앞선 실험에서 배출된 각 용액을 채취해 기계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토양에선 중금속 함량이 나타난 반면 중화 처리를 거친 용액에선 문제가 되는 원소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럼 앞으로 연구진이 개발한 산성배수 처리 기술은 어떻게 사용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중화제 코팅제를 사용했을 때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은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요. 중화제나 코팅제를 사용을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산성배수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생이 고사한 피해 지역의 토양을 중화 처리하여 자연 친화적인 녹화를 이루는 생태 복원 공법인데요. 무분별한 개발과 공사로 산성 배수가 발생했던 터널 비탈면. 산성 배수 녹화 공법에 의해 푸르른 제 모습을 찾았죠. 연구원들은 이럴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산성배수가 흘러서 뻘겋게 표시가 됐고 아랫부분은 일반 공법인 거적덕지로 했는데 시공을 했는데 다 죽은 상황입니다. 이게 한 3년간 이렇게 하자가 계속 나고 유지가 됐던 부분을 현재는 저희가 그 PNS라는 생태공법을 써서 이렇게 녹화를 한 사례입니다. 이게 생태보건이라는 게 몇 년 지나서 그 식생이 죽어버리면 그건 생태보건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은 10년 이상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공법은 상당히 좀 제 자신이 자랑을 하지만 상당히 우수한 공법이 아닌가. 그래서 생태보건의 그 목표에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배수 녹화 공법은 자연 친화적인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피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계, 시공됩니다. 또 생태 복원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환경 오염이 없는 친환경 소재인데요. 친환경적인 생태 복원이 일어나도록 도포되는 식물 종자 또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녹화용 식물로 구성해 배합했죠. 이렇게 복원된 생태지는 산성 배수로 인한 급격한 풍화 작용을 억제하고 주변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합니다. 자칫 잃어버릴 뻔한 아름다운 자연을 되찾게 된 거죠. 그럼 연구진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거의 기술 개발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 기술은 저희 지질자연연구원이 지난 약 한 20년을 통해서 거의 확보가 됐고요. 지금 일부 기술은 이전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흙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은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죠. 유한한 자원인 흙의 무한한 가치. 이를 지켜나갈 때 우리와 지구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